헌법 제34조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항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자, 헌법 조문이에요. 자, 헌법 조문과 관련된 판례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내용.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돌출될 수는 있어도 동기본권이 그 이상의 급부를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어요?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인정. 왜 그래요? 국가 재정상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는 상황에 따라 직접 도출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급부를 해서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94년 생계보호 기준. 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위 규범적 성격과 통제 규범적 성격.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행위 규범적 성격, 적극적으로 뭘 형성해 나가라. 근데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통제 규범적 성격. 그러면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한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행위, 즉 행위 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저게 헌법을 위반하는 어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그 판단할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른 국가기관, 즉 요렇게 이런 기관이 국민을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 행위 합헌서 심사한다는 통제 규범으로 작용.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는 행위 규범으로서 작용하고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통제 규범으로서 작용한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어떻게 요거를 슬쩍 여기 이쪽에 통제 규범으로 넣고 헌법재판에서 행위 규범으로 넣어서 문제를 구성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겠죠. 실제로 요거 이제 최근 기출문제만 실었는데 예전에는 이거 바꿔서 문제 내는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하는 여부가 이제 사법적 심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든가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에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하나의 헌법에 위반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제가 돼요. 이게 왜 그래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유권 영역은 조금 다른 거죠. 국가의 어떤 재정상의 어떤 뒷받침, 사회권적 기본권의 영역에서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생활보호사 사업 지침상의 94년 생계보호 기준이 행복충과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하는지 여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객관적인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생활보호법에만 생계보호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아니라고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바, 비록 생계보호 수준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행복추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걸 침해한 것이 볼 수 없다. 왜? 그러니까 생계보호 기준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그 외의 법령에 의해서 다른 데에 의해서도 이제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각종 부담의 감면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생계보호 기준이 비록 일반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바로 행복추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걸 침해한 것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미달한다면 침해한 것이다. 바로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는 뭐예요? 내가 내는 돈이죠. 자,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두 가지 원리.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는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대의 원칙이에요. 자,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먼저 보험의 원칙이란 등가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보험료, 내가 내는 돈, 보험급여, 어떤 이제 뭐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받는 돈,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 자, 그 보험료와 보험 등가 원칙,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험료를 많이 내면 나중에 어떤 이제 뭐 질병, 노령, 뭐 기타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내가 보험금으로 받는 그게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는 돈이만큼 이것도 커지는 거. 이거 당연한 거죠. 자, 이게 보험의 원칙이고, 근데 사회연대의 원칙은 뭐예요? 사회연대? 아, 더불어 사는 사회? 그럼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요거를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아, 그게 이제 사회연대 원칙이죠. 예를 들어, 요 보험료와 보험급여 등가 원칙만이 적용되면 뭐,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이 받고, 그 가난한 사람 적게 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문제를 사회연대 원칙으로 이렇게 보완해 주는 거죠. 항상 자유와 평등, 양 날개로 이렇게 날아야 이렇게 어떤 사회가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연대 원칙은 보험료와 보험급여 개별적 등가세 원칙의 뭐? 수정. 원리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 아,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뭐 구글,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뭐 구글, 애플, 뭐 삼성, 그리고 이것만 나중에 살아남는다 그러죠. 어떤 여기 이제 각종 개개인들의 어떤 정보 같은 걸 다 갖고 있어. 그 개인의 성향 이런 게 다 결국 이제 결국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분배,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급여 더군다나 보험급여 수혜자가 아닌 제3자인 사용자. 그 4대 보험할 때 개인이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회사에서 그 사용자가 또 이게 반을 부담하죠. 그게 이제 보험, 질병, 노령 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건 아니지만 사용자도 이렇게 내준단 말이에요. 그게 보험료 납부 의무를 정당화하는 근거. 소위 이질 부담. 자, 이런 게 어디서 와? 사회연대 원칙에서. 그래서 사회연대 원칙, 사회보험 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 사회보험 강제 가입 의무를 정당화해 재정보조 취약한 보험자와 재정보조 건전한 보험자 사이에 재정 조정을 가능하게. 자,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국민연금 강제 가입. 이게 이제 최근에 그 뭐 의료보험, 이게 전 국민의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코로나 같은 사고가 벌어졌을 때 굉장히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 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 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요게 뭐하고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자, 조세는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한다는 면에서 가장 특징하죠. 근데 국민연금제도는 요거와 다르죠.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 근거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죠. 국민연금제도는. 자, 요 조세,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돈을
이렇게 일정한 부분을 월급이나 이런 데서 떼어가더라도 이게 조세와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조세는 반대급부가 없지만 국민연금제는 나중에는 어찌됐든 그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조세와는 차이가 난다는 거. 자, 뭐 사회보험 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사 반대급부로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서 국민연금제도는 상호 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 아까 봤죠? 기초의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 계층으로, 근로세대에서 노년세대로, 현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국민 간의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제도다. 자, 그냥 시장 경제 질서만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아까 그 보험의 원리, 낸 만큼을 가져가는 그건데 여기에 수정을 가는 제도니까 이제 앞에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는 그건데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다. 이렇게 국민연금 강제 가입. 자,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 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조항. 자, 법률혼 기간. 법률혼 기간은 뭐 이혼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결혼하고 나서 혼인하고 나서 이혼까지 그 기간이 이제 법률혼 기간인데 중간에 별거나 가출로 인해서 사실상 뭐 이혼 상태.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그러면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전체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한다면 불합리하죠. 이제 그 얘기예요. 분할연금제는 재산권적인 성격,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성격을 아울러 갔는데 일단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별거나 가출도 실질적으로 그 혼인에 기여한 부분이 없는 이런 그 별거 가출도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한 재산권적 성격 뭘까? 그래서 입법 재량을 벗어났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떤 때는 기본권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그냥 그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양쪽 판례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언제는 뭐 기본권이 언제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그 판례가 따로따로 존재한다. 이렇게만 기억해서 이걸로 너무 막 그러 하실 필요 그냥 판례가 그렇게 양쪽 판례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사회보장 수급권은 헌법 34조 1항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 중에 핵심적인 것이고 의료보험 수급권 바로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에 속한다.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지만 헌법 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자, 기본권이지만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형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료법 구체적 내용, 즉 수급 요건, 수급권제 범위, 급여 금액 등 법률에 의해 비로소 확정된다. 기본권이고 법률에 의해서 확정된다. 요런 판례가 있어요. 근데 자, 법적 성격 두 번째 사회보장 수급권은 34조 1항 및 2항은 개인에게 직접 주어진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거나 사회적 기본권 하나를 볼 수는 없고 앞에서는 사회적 기본권 중에 핵심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이게 짜증나는데 그냥 따로따로 이런 판례도 있고 저런 판례도 있다. 없다고 한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입법자에게 입법 재량권을 행사하여 사회보장 입법에 뭐 수급 요건 범위 이렇게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 그러니까 이렇게 한 판례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판례가 그냥 시험이 났어. 그래서 구체적 법적 권리 형성되는 것이다. 뭐 그렇구나. 한번 넘어가시면 돼요.
자, 경과실에 의한 범죄 행위에 기인하는 보험 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 급여의 제한. 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잘 안 하는데 이럴 때 이제 그 판례 공부하시다 이런 말로 바로 이렇게 그 사안이 잘 안 떠오를 때는 사건 개요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그 법률 뭐 위헌법률 심판 그 법률 책이 어떤 거예요. 자, 보험자는 보험금을 주는 뭐 예를 들어 보험회사라든지 뭐 이런 경우 국민의료 여기는 국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 보험료를 내는 그 일반 국민 자신의 범죄 행위에 기인하거나 범죄 행위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는 당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면 이런 애들을 주면 안 되겠죠. 근데 범죄 행위에 기인한 경우. 근데 범죄 행위도 종류가 많잖아. 이 나쁜 범죄, 막 고의범 이런 거, 뭐 중과실, 막. 근데 단순과실, 경범죄, 막 이런 경우에도 보험 급여를 주지 않는 경우.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보험 수권이 재산권을 이제 성질을 가지는지부터 검토에 들어간 거예요. 법률에 구체적으로 형성된 의료보험 수권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같이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 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 행위까지 포함된 것을 해석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자, 고의 중과실을 제한 경과실범의 경우에는 비난가는 상대적으로 나중에 우연히 발생한 경과실에 의한 범죄 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것이 의료보험의 공공성에 위반된다 보기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경과실범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에까지 의료보험 수권을 부정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헌법 위반. 그 다음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 행위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대해 의료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의료보험 수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침해한다고 했어요. 경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험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과실은 좀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안 주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수권 제도의 본질을 침해한, 자, 그래서 본질을 침해, 헌법 위반.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서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 그 장애 하게 되면 거기 이제 계속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막 이런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 추가 지출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 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도록 한 것. 어찌 보면 이제 장애인을 둔 그 가정의 입장에서는 요게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장애인 가구는 비장애인 가구와 비교해요. 각종 법령 정부 지시에 따른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종 급여, 부당 감면으로 인하여 최저생계 비목에 포함되는 보건, 의료비, 교통통시비, 교육비, 교육 오락비, 추가적으로 보전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기준으로 볼 필요 없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추가 지출 반영 별도의 최저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 수만으로 최저임금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 각종 급여 이런 걸 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이런 게 왜 그래요? 이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런 것들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어떤 그런 면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우리 앞에서 한번 했었죠? 그 평등권 그쪽 관련해서, 자,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한 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 한 명에만 주면서 그 손자녀 중에서 또 누구? 나이가 많은 사람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자, 2명 이상인 경우에 나이가 많은 손자녀 우선 당연히 헌법 불합치죠. 앞에서는 평등원칙 위반된다고 하는데, 자, 생활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뭐 여기서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꼭 생활이 어려운 뭐 이런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방법이 가능하고 일률적으로 한 명에게만 지급하도록 하여 실질적 보상 입법의 취지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기준으로 연장자에게 우선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상금 수급권이 갖고 있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냐.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려면 이렇게 생활 정도에 따라 뭐 보상금을 분할해서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앞에서 한 번 했었죠.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유족 보상금 지급 시 수급권자를 부모 중 1인에게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마찬가지로 같은 순위 유족들에게 생활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하죠. 그래서 보상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 한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 수급권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자,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는 유족인 부모의 보상금 지급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그나마 이렇게 주던 사람한테 못 줄 수 있으니까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합헌적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 그 효력을 존속하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죠. 자, 장애인을 위한 저상법수를 도입해야 할 국가의 구체적인 의무가 헌법적으로 도출되는지. 아까 헌법재판 통제 규범으로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행정권력 불안사에 대한 헌법 소원은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권력 주체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불에서 허용되는 거예요. 근데 헌법 규정상 장애인을 저상법수를 도입해 뭐 이런 입법 의무가 있어요? 자, 헌법 규정으로도 장애인을 저상법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 행위를 도출할 수는 없어요. 뭐 규정상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국가에게 34조에 의해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질서 형성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뜻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법수를 도입해야 하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바로 도출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통제 규범으로서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판단하기 때문에 입법자의 어떤 형성의 그거를 이렇게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판단할 때는 이제 국가의 재정적인 어떤 그 재원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요거 이제 짧으니까 헌법 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최근에 이제 환경 관련된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죠. 특히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3항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조문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환경권의 성격. 자,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이고, 환경권을 이제 그 헌법재판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는구나. 생명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자유권적 성격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게 하는 바 자유권적 성격과 이런 이제 뭐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그 자체로서 이 종합적인 기본권의 성격. 그래서 요거 가끔씩 시험에서 물어요. 그래서 침해를 배제할 수 자유권적 측면과 쾌적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보호 보장 청구권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종합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적 성질. 자, 요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 자, 대법원 판례인데 환경권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출제가 간혹 돼요. 특히 대법원 판례를 이렇게 출제하는 시험들이 어디예요? 주로 대법원에서 주관하는 시험들. 법무사 시험이라든지 법원행시라든지 법원직 9급 시험. 이제 그쪽 그 준비하시는 분들은 헌법 관련 부분에서 그 법원 파트, 그다음에 그러니까 헌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럼 헌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알아요? 기출된 판례들. 그것들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많이, 그래서 요 헌법 헌팅 교재는 최근 4년간 온갖 시험에서 나온 기출 문제를 많이 반영했는데 요것들을 충분히 풀어보시고 나서는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 10년치 기출. 그럼 보통 이제 20문제씩 하니까 그 200문제죠. 그 지문 이렇게 딱 숙지하시고 그 최신 판례 정리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원래.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헌법 하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 자, 환경권의 법적 성질, 대법원 판례.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 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등이 구체적으로 정될 수 있어야 하는 바 사법상의 권리로서 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법상의 어떤 권리로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뭐 이제 그 규정을 근거로 하는 거지 헌법상의 환경권을 근거로 해서 직접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이건 유명한 판례죠. 그래서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조리에 비추어 권리 주체 대상 내용 행사하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자, 대법원 판례. 자, 이것도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아주 행정법에서 굉장히 유명한 판례죠.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 그 다음에 환경 대상 지역 밖. 두 개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안의 주민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받지 않으며 쾌적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과 이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래서 환경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 그렇기 때문에 공인, 수립, 매립, 면허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 인정. 사실상 추정돼서 원고 적격 인정. 근데 밖에는 사실상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 함으로써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데 그 환경 영향 평가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거. 환경 이익을 침해 또는 우려가 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 가지고 원고 적격을 인정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밖의 경우에는 입증해서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허용하는 승인처분 취소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자신이 입증해서 원고 적격을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헌법 35조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